알렉산드르 2세의 통치 1855년부터 1881년 거리에서도 동일한 열광의 소리가 있었다. 수많은 농민들과 교육받은 사람들은 궁전 앞에 서서 만세를 불렀고 차르가 나타나는 곳마다 그의 마차를 뒤따라 달리는 시위 군중이 있었다. 나는 1861년 8월에 그리고 1862년 여름에 다시 니콜스 코에 있었는데 농민들이 새로운 상황을 조용하고도 현명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땅에 대한 상환금을 지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 상환금은 사실상 농노제 하에서의 의무 대신에 귀족들에게 주는 배상금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애속 상태가 폐지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유를 얻었을 때 불평이 없지는 않았지만 어렵고도 불가피한 일로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수용했다. 난 해방 후 15개월 뒤에 니콜스 코에의 농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타고난 선한 천성과 온유함은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온갖 노예 근성의 흔적은 사라졌다. 그들은 마치 결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동등한 신분의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자신들의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동등한 크로포킨 알렉산드르 2세는 37세의 나이에 자신의 부친인 니콜라이 1세의 뒤를 이어서 러시아 제위에 올랐다. 알렉산드르 2세, 니콜라이 1세. 그는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훈련을 받았다. 알렉산드르의 스승 중에는 자신의 제자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발달시켜준 것으로 종종 여겨지는 유명한 시인인 추콥스키도 있었다. 확실히 알렉산드르 내공은 자신의 의지력 강한 부친의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황제가 되기 이전에는 어떤 자유주의적 성향도 보여주지 않았다. 알렉산드르 대공. 사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본질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심성과 태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알렉산드르 2세는 강력하거나 재능 있는 인물이었다고 간주될 수도 없다. 그러나 새로운 군주는 상황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표트르 대제 아래로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방대한 근본적인 개혁들을 취하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그런 개혁들을 실시했다. 이런 개혁들은 매우 중요하기는 했지만 러시아의 모든 문제점을 치유할 수 없었고 사실상 새로운 문제와 동요로 이어졌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해방자 차르의 암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노해방, 크림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알렉산드르 2세의 성명서에서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개혁이 약속되었고 이것은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심지어 전쟁이 종식되기 전에 새로운 왕제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외국 여행 및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에 대한 제한과 같이 니콜라 1세가 말년에 취한 몇몇 가혹한 제약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 모든 것은 밝은 앞날의 서곡을 의미했다. 러시아를 개혁하려고 했던 마지막 통치자인 알렉산드르 1세에게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농노제였다. 그러나 두 통치자 사이에 50년 혹은 55년 동안 농노제와 관련하여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앞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인간의 애속 상태는 러시아 제국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효율성이 점점 더 떨어졌다. 인간의 애속 상태는 러시아 제국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효율성이 점점 더 떨어졌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시장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칠라진 농노노동의 결함들이 훨씬 더 명확해졌다.
많은 지주들, 특히 자산이 많지 않았던 지주들은 자신의 농노들로 제대로 부양할 수 없었으며 귀족들은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제로 자유노동이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농노인 사람들의 계약노동이든지 간에 19세기 전반에는 러시아 경제 전체에서 자유노동은 아주 흔한 일이 되었다. 19세기 중반의 러시아의 경제 위기에 대한 해석은 개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농노들의 극단적이고도 참을 수 없는 착취에 대한 명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코발첸코로부터 사회조직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졌다는 것을 강조한 린드지운스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당시의 경제적인 자유주의자들과 그 이후의 역사학자들은 농노제가 점체로 시대착오적인 성격이 되어간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농노제의 시대착오적 성격. 그러나 개혁을 위한 주요 이유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첫째로 일부 학자들은 농노제의 경제적 실패 혹은 농민들의 생활 수준 하락에 대한 논증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해서 최근에 의문을 제기했다. 어떤 경우이든지 사실 그 자체보다는 어떤 일에 대한 인식과 견해가 보통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법이다. 경제적인 사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다수의 정부 관리들과 대부분의 지주 귀족들이 농노제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농노제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유들을 생각해야 한다. 다른 이유. 도대체 농노제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 농민 반란에 대한 두려움은 국가가 마침내 농노제를 끝내기 위해서 행동했던 핵심적인 이유라고 종종 여겨져 왔다. 농민 반란. 억압당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농민들은 주인들에 대항해서 계속 봉기를 일으켰다. 19세기에 발생한 어떤 농민 봉기도 푸카초프 반란에 견줄 수는 없었지만 푸카초프 반란 견줄 수는 없었지만 봉기는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대체로 더욱 격렬해졌다. 세맵스키는 공식적인 기록을 이용하여 농노 해방보다 앞선 19세기에 일어난 농민 봉기의 횟수를 550회라고 세면했다. 소련 역사학자인 이그나토피치는 농민봉기가 1467회였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분했다. 즉 1801년부터 1825년 사이에는 총 19%에 달하는 281회, 1826년부터 1854년까지는 49%에 달하는 712회, 농노제 폐지 이전에 알렉산드르 2세의 통치기인 6년 2개월에는 32%인 474회의 농민봉기가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이그나토피치는 봉기의 기간, 과격함, 인적 물적 손실, 그리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소요된 군사적인 노력 등도 증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큰 등의 다른 소련 학자들은 이그나토비치의 봉기 목록에 새로운 봉기들을 추가했다. 소련 학계는 농민 봉기가 농노 해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대개혁 직전에 러시아가 사실 혁명적인 상황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견해는 비록 과장이긴 하지만 완전히 묵살될 수는 없다. 흥미롭게도 니콜라이 1세 통치기에 농노제의 위험을 강조한 것은 제3부, 즉 헌병대였다. 봉기를 일으킨 것 이외에도 농노들은 때때로 수백 명씩 혹은 심지어 수천 명씩 주인으로부터 도망쳤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대규모 군부대가 파견되어야 했다. 예를 들면 카프카스 지역 어딘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소문에 따라 농민들이 대량으로 탈출하기도 했고 크림전쟁 동안에는 농민 집단들이 입대함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입대하려고 했다. 도덕적인 이유에 바탕을 두고서 농노 해방에 찬성하는 감정이 고조된 것도 농노제 폐지에 기여했다. 데카브리스트들, 슬라브주의자들, 서구주의자들, 페트라셉스키 서클, 관제 국민성의 몇몇 지지자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생각을 가진 러시아인들이 모두 농노제 폐지를 원했다. 러시아에서 교육이 발전되고 특히 러시아 문학이 명성을 얻게 됨에 따라 인도적인 감정과 태도는 더욱 널리 확산되었다. 푸시킨, 그리고 특히 1852년에 출판된 훌륭한 이야기 모음집인 사냥꾼의 수기에서 농노들을 완전히 성숙하고 실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로 묘사한 트루게네프와 같은 주도적인 작가들은
의심에 여지없이 영향을 미쳤다. 사실 러시아에서 농노제 폐지 직전에 미국 남부의 노예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사실상 어느 누구도 그 제도를 옹호하지 않았다. 대기 유지를 주창하던 사람들의 농고는 해방과 같은 급격한 변화에 내포된 위험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크림 전쟁은 농노제의 결함과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그런 문제점들은 징집병들의 형편없는 신체 조건과 무기력함,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적 및 기술적 후진성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리버가 강조했듯이 정부가 군인들이 마을로 돌아가도록 허락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예비군 없이 상비군에 의지해야 했다. 알렉산드르 2세는 권력을 승계한 지 약 1년 후에 열린 대관식 때 모스크바의 귀족들에게 연설하는 자리에서 농노제가 아래로부터 폐지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위로부터 그것을 폐지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 위로부터의 폐지. 그리고는 그는 귀족들이 그 문제를 생각해볼 것을 요청했다. 비록 정부는 농노 해방과 관련하여 지주들로부터 어떤 발의를 끌어내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했을지라도 토지분배 없는 농노 해방을 토의하자는 리투아니아의 세계주의 귀족들의 제안을 마침내 수용하게 되었다. 토지분배 없는 농노 해방. 그래서 위로부터 해방하겠다는 거구만. 그 이후에 발표된 황제의 칙령에서는 농노 해방이 사실상 공식적인 정책이며 나아가 토지 분배와 더불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표명되었다. 농노 해방의 도래와 관련된 놀라운 측면은 그 과정이 공개되었으며 공식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정부는 그 계획을 발표했고 토론과 제안을 권장했는데 이것은 글라스노스트라고 알려진 공개와 개방의 과정이었다. 귀족협의회는 개혁이 실시되는 방법에 관해서 논의하도록 요청받았고 때때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언론에서 농노제 폐지 문제가 논의될 때 부과된 제약은 풀렸다. 동시에 알렉산드르 2세는 대중들의 태도와 분위기에 대해서 매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경찰에 명령했고 지나치게 비판적인 견해를 말하는 사람은 경고를 받거나 심지어 체포될 수도 있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정부에서 적어도 좀 더 자유주의적인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여론을 일깨우기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근대 시민사회를 육성하는 것이 대개혁의 더 깊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역사학자들은 정부에게 실제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대중이 이미 각성되었고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포고령이 공포된 이후에 기대와 열정의 물결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기대와 열정의 물결. 심지어 게르체는 알렉산드르 2세에게 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은 승리하셨도다 라고 외치기까지 했다. 결국 1858년에 농노 해방을 심의하기 위해 귀족위원회가 모든 주에 설치되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9명의 관료들이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정부가 일단 의지를 명확히 하자 일부의 왕관 사람들 이외의 지주들은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농노제 폐지를 수용했으나 개혁이 가능한 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시행되기를 원했다. 값이 비싸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던 남부와 중부 러시아의 귀족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땅을 보유하기를 원했고 화폐 보상보다는 토지를 선호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북부와 중북부 러시아의 귀족들은 농노 노동과 그로 인한 화폐지대를 자신들의 주요 자산으로 간주했으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토지를 기꺼이 내주고 농노 노동을 상실한 대가로 화폐를 많이 지급받겠다고 주장했다. 해방된 농노의 바람직한 법적 지위와 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행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귀족위원회마다 의견이 달랐다. 주위원회들의 의견은 실제로는 동석한 2개의 위원회였으나 단일한 기구를 구성했던 기안위원회로 넘겨졌다. 이 기안위원회는 1859년 초에 설치되었으며 고위 관료들만이 아니라 사마린과 체르카스키 공과 같은 슬라브주의자들처럼 농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명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기안위원회는 20개월의 작업 끝에 개혁안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했고 중앙위원회는 마침내 국무협의회에 그것을 전달했다. 국무협의회의 신속한 검토가 있은 후에 알렉산드르 2세는 1861년 3월 3일 러시아 달력으로는 2월 19일에 농노 해방 성명서에 서명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그로부터 12일 뒤에 이루어졌다. 농노 해방이라는 개혁은 길고도 복잡한 시안 작성과 통과 과정 내내 정부와 사회 내 보수주의자들의 적대적인 태도에 직면했다.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이 법이 마침내 입안되었던 것은 주로 내무부 장관의 직속 보좌관으로서 기한위원회를 주도했던 니콜라이 밀류틴과 같은 관료들과 사마린처럼 일반인 참여자들을 포함하여 소위 개명된 관료들과 자유주의자들의 단호한 노력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황실 가문의 두 사람, 즉 짜레의 동생인 콘스탄틴 대공과 차레의 숙모인 헬렌 대공녀는 자유주의자에 속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알렉산드르 2세 자신이 거듭 그들과 입장을 함께했다는 것인데 그의 의지는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로 쉽게 분류될 수 없는 러스톱 체프, 농노의 방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러스톱 체프와 같은 헌신적인 관료들을 통해 입법화되었다. 황제는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국무협의회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통과되도록 사실상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했는데 국무협의회는 농노해방과 관련된 법에서 단 하나의 유의한 조항, 즉 나중에 언급된 극빈자 배당을 겨우 추가시킬 수 있었다. 보수주의자들은 귀족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했던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한 개혁이 요구된다는 그들의 신념 그리고 정당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관점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보수주의자들은 귀족의 이익,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이익. 12월 19일에 법을 통해서 농노제는 폐지되었다. 그때 이후로 러시아인들의 삶에서 인간의 예속 상태는 사라졌다. 그러나 각기 다른 기간에 다양한 농노적 의무사항을 연장했던 몇몇 임시적인 규정을 고려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할지라도 그 개혁이 농민들에게 다른 사회계급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는 실패했음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 개혁이 농민들에게 다른 사회계급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는 실패했음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개혁은 되었으나 그 해방된 농민들이 다른 사회계급들과 독립된 지위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구나. 그들은 인두세를 내야 했고 농민 공동체에 결박되었으며 관습법에 기반을 두고 재판을 받았다. 새로운 자유는 지주농노들뿐만 아니라 황실 토지에 사는 농민들 및 방대하고도 복잡한 부류의 국가 농민들에게도 부여되었다. 농사일에 종사했던 농노들은 자유와 함께 토지를 받았으나 간의 농노들은 그렇지 못했다. 토지 문제 해결에 대한 세세한 규정은 지역마다 아주 복잡하고 달랐지만 농민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경작하던 부분으로서 대충 절반 정도의 땅을 얻을 수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지주들에게 남아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땅에 대해서 지주들에게 돈을 갚아주어야 했으나 그럴 만한 돈을 가지고 있던 농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통해서 귀족들에게 보상했다. 정부가 보상을 했구나. 이제 과거의 농노였던 사람들은 상환금을 49년에 걸쳐서 국가에 갚아 나가야 했다. 49년에 걸쳐서 상환금. 과거의 농노였던 사람은 이 국가의 빚을 지게 된 거야. 하나의 대안으로서 농노들은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4분의 1에 소위 극빈자 배당을 받고 아무것도 갚지 않을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몇몇 다른 지역 이외의 개별 농민들이 아니라 농민 공동체의 토지가 부여되었다. 한 미국인 역사학자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입법 조치라고 한 말이 과장이긴 했을지라도 농노해방은 대개혁이라고 불릴 수 있었다. 그것은 약 5,200만 명의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 2천만 명 이상이 사적 지주들에게 속해 있었다. 예를 들면 그 사건은 거의 같은 시기에 평화로운 법적 절차가 아닌 엄청난 내전의 결과로 400만 명의 미국의 흑인 노예가 해방된 일과 비교될 수 있다. 농노해방의 도덕적 가치는 셈할 수는 없겠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엄청난 것이었다. 특히 귀족이 소유한 모든 것의 몰수가 아니라 타협을 통한 조정이어야 했다는 점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두고 새로운 해결책의 구체적인 조항들은 옹호되기도 하고 심지어 찬양되기도 했다. 그래야 러시아의 농노해방은 19세기 초의 프로이센의 경우처럼 대체로 토지 분배 없는 농노해방보다 더 나았고 다른 여러 나라의 토지 분배보다 러시아 농민들에 대한 토지 분배는 더 나았다. 그러나 농노해방이라는 개혁은 철저한 비판을 받을 만하다. 농노들에게 할당된 토지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론적으로 그들은 1861년 이전에 자신들을 위해서 경작하던 면적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사실상 그보다 18% 적은 토지를 받았다.
게다가 비옥한 남부주들에서 그들이 잃게 된 면적은 국가 전체 평균을 웃돌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전체의 40% 혹은 그 이상에 달했다. 그리고 분할 과정에서 이전의 농노들은 종종 산림지역 혹은 강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때 자신들의 지주였던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떠맡아야 했다. 라시첸코는 농노 해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개혁 직후에 1억 1600만 데샤티나의 경작 가능한 토지가 2천만 명의 해방된 농민들에게 남겨진 데에 비해서 3만 명에 달하는 귀족 토지 소유자들은 약 9,500만 데샤티나에 달하는 양질의 토지를 보유했다. 다른 학자들은 적어도 과도기가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지주를 위하여 일할 의무를 지지 않았던 동시에 스스로 경작할 토지를 과거보다 적게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농노들 사이에 인구 과잉과 저고용 상태가 초래되었음을 강조했다. 국가 농민들은 비록 결코 풍족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사유지 농노들보다는 더 좋은 조건을 부여받았다. 국가 농민들, 사유지 농노들. 재정적 족치는 실행하기에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방된 농노들은 자신들의 현재 수익과 관계없는 막대한 상환금을 최대한 갚아나갔지만 체불금은 계속 늘어갔다. 마침내 상환금은 1905년에 폐지되었을 때 이전에 농노였던 사람들은 애초에 10억 루블도 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해서 이자를 포함하여 15억 루블을 갚은 결과가 되었다. 1905년 폐지 상환금. 피해 일요일 때 폐지됐구만. 공식적으로 농노들은 그들의 신분이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만 돈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불금 중에는 실제로는 농노 노동의 손실분에 대한 숨겨진 배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야 최초의 토지단위, 즉 첫 번째 데샤티나에 대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그 다음의 토지단위보다 더 많았다. 대체로 남부 러시아의 지주들은 2억 8천만 루블의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3억 4천만 루블을 받았다. 토지지대가 지배적이었던 북부 러시아의 지주들은 1억 8천만 루블의 가치가 있던 토지에 대해서 3억 4천만 루블을 받았다. 의구심의 대상이 된 폴란드와 폴란드화된 서부주들의 지주들은 예외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당한 가격보다 약간 적은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록 극히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별 농민들보다는 농민 공동체의 토지를 이관한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실수라고 판단되어 왔다. 개별 농민들이 아니라 농민 공동체의 토지를 이관. 개별 농민들이 아니라 농민 공동체의 토지를 이관했거나. 농민 공동체 제도에 있는 도덕적인 측면에 대한 슬라브주의자들의 존경심으로부터 공동체의 책임에 의해서 세금과 징집을 보장받으려는 정부 측의 바람. 새롭게 해방된 농민들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고 공동체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를 선호하던 농고는 다양했다. 이런저런 비슷한 몇몇 주장들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사실 농노들이 해방되고 농민들 스스로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성과 마을 내의 적절한 사회관계를 규정할 때 도덕적 가치로서 공동체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때 정부가 현실적인 문제인 공동체를 해체할 것이라고는 거의 기대될 수 없었다. 공동체의 경제적 단점들은 그것이 가진 장점들을 능가했을 것이다. 공동체의 단점이 장점보다 더 많았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러시아 농업에서 발전과 근대화의 필요성이 극히 높았던 바로 그때 공동체에서 자급적인 심적 태도가 유지됨으로써 그럼으로써 공동체의 생존이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위에 놓였다. 낮은 생산성, 혁신에 대한 저항, 인구 과잉이 영속되었다는 사실이다. 농노 해방개혁은 러시아의 급진주의자들을 실망시켰는데 그들은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일해왔던 모든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던 농민들을 실망시켰다는 점이다. 그래서 농노제 폐지 이후에 농민들의 빈번한 소요가 발생되었으며 농촌에서의 고통, 절망, 분노는 재정 통치가 종식되는 바로 그때까지 재정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위협으로 남아있었다. 농노제 폐지 이후에 농민들의 빈번한 소요, 농촌에서의 고통, 절망, 분노, 재정 통치가 종식되는 바로 그때까지 재정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됐구만. 오히려 농노 해방이 다른 대개혁,
농노 해방으로 인하여 다른 중요한 변화들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알렉산드르 2세와 그의 보좌관들은 그 다음으로 지방정부개혁, 즉 소위 잼스트보 제도의 설치로 방향을 돌렸다. 지방정부는 수세기 동안 러시아 행정과 생활에서 특히 취약한 분야로 남아있었다. 차르 해방자가 상속받은 제도는 예카테리나 대제의 입법으로까지 소급될 수 있으며 관료적인 행정에 일정한 정도로 지방 귀족의 참여를 결합한 것이었다. 지주들이 자신들의 영지에서 상당한 정도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개혁 이전의 농촌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지주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었구나. 1864년 1월에 제정된 새로운 법은 지방정부의 강력한 근대화 민주화, 그뿐만 아니라 주로 지방의 주도권과 활동을 자극함으로써 농촌 러시아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국가 측의 원대한 노력을 대변했다. 지방정부의 기구들, 즉 잼스트보 의회와 상임위원회는 군과 주 모두에 설치되었다. 잼스트보라는 말 자체는 중앙정부와는 구분되는 땅, 농촌, 국민을 의미했다. 군 잼스트보 의회 선거인은 세 범주, 즉 도시, 농민 공동체 그리고 귀족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된 모든 개별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표권은 도시의 부동산 보유분을 어느 정도 참작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 정도에 비례되었다. 대표권이 토지 소유 정도에 비례했거나. 선거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졌다. 군의회 의원들은 계급과 관계없이 자신들 가운데에서 주의회 대표들을 선출했다. 잼스트보 당국이 존재하고 있던 군과 주의 잼스트보 의회는 매년 예산 및 기본정책과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만 소집되었던 한편 그 제도의 집행기구로 계속 작용하며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잼스트보 상임위원회가 의회에 선출되었다. 교육, 의료, 가축관계 서비스, 보험, 도로, 긴급사태를 위한 식량 비축 그리고 다른 많은 일들처럼 지방의 다양한 필요가 잼스트보 기구의 권한 아래 들어왔다. 잼스트보 제도는 많은 이유 때문에 타당한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그것은 국경 지역은 제외한 채 엄격히 제국 내 러시아 지역인 약 34개 주에서만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었다. 잼스트보 제도.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제한된 과세권만 가지고 있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중앙정부는 경찰권을 비롯한 많은 행정권을 농촌에서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잼스트보는 중앙정부에 대한 보조 역할만 담당했다. 주지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잼스트보 업무에 간섭할 수 있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될 수 없었다. 잼스트보의 최소 단위인 군 잼스트보는 사람들의 수많은 필요에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담당 구역이 너무 넓었고 그 이상의 작은 단위의 잼스트보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곧 분명해졌다. 그 제도의 민주적인 성격은 명백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귀족 구성원들은 아주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 잼스트보에서 아주 많은 자리를 그리고 주 잼스트보에서 훨씬 더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 교육과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비용을 감당할 만한 수단이 있어야 했던 상임기구에서도 귀족 대표가 유리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귀족은 일반적으로 군 잼스트보 의회의 42%, 주 잼스트보 의회의 74%, 잼스트보 상임기구 직책의 6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제도는 전제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러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커다란 발걸음이었다. 덧붙여 말하면 잼스트보 기구는 지주가 없었고 농민들이 지방자치의 운영 전체를 담당했던 러시아 북부의 넓은 지역 같은 곳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잼스트보 기구는 1864년에 설치된 때로부터 1917년에 소멸하게 될 때까지 러시아의 농촌에서 많은 일을 해냈다. 잼스트보는 1964년에 설치됐고 1917년 혁명 때 소멸됐구만. 잼스트보. 특히 대중교육과 의료 부문에서의 기여는 값진 것이었다. 치료와 수술이 무료로 행해짐으로써 실제로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보다 이미 오래전에 잼스트보를 통해서 일종의 사회화된 의료제도를 갖추었다. 그뿐 아니라 피셔 등의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잼스트보 제도는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1905년과 6년의 사건이 있기까지 지방 무대와는 구분되는 전국적인 무대에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던 급진주의, 즉 자유주의를 위한 학교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랬구만.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기까지 지방 무대와는 구분되는 전국적인 무대에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던 급진주의,
자유주의를 위한 학교 역할을 담당했구나. 제임스 트보가. 1970년에는 도시개혁으로 시정부가 재조직되고 제임스 트보 행정의 많은 원칙과 실질 업무가 도시에 적용되었다. 도시경제와 복지를 보살피고 운영하게 된 새로운 시정부는 시위원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시행정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시위원회는 모든 재산 소유자 혹은 납세자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그러나 선거는 세 개의 계급제도에 따라 실시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총 세금의 3분의 1을 납부하는 상층의 소수 집단이 전체 의원의 3분의 1을, 중간층 납세자들이 또 다른 3분의 1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의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하층 집단이 나머지 3분의 1의 위원을 선출했다. 세 개의 계급제도, 세금 납부에 따라서 결정됐구나. 제임스 트보 행정이 시작된 1864년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 즉 사법제도의 개혁이 입법화되었다. 러시아의 사법부는 아마도 지방행정보다도 훨씬 더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었을 것이다. 과거의 제도는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보다는 계급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서면상의 비밀 절차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고루하고 관료주의적이며 번거롭고 부패했다. 그러므로 학식이 있고 생각할 줄 아는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철저히 혐오했다. 급진주의자들은 사법부 개혁에 각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슬라브주의자로서 보수주의자인 이반 악사코프는 과거의 법정, 그것을 회상하기만 하면 머리칼이 벌떡 쏘고 소름이 끼친다 라고 회고했다. 사법부 개혁. 이 개혁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하나의 측면은 법원을 행정부로부터 분리시킨 일이었다. 사법부는 당시 관료기구의 일부가 아니라 이제는 정부의 독립부서가 되었다. 판사들은 법원의 조치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되거나 전보될 수 없었다. 이전의 관료제적인 비밀 대신에 사법 절차는 대체로 공개되고 구호적인 성격을 부여받았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사건을 법정에서 다루도록 하며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사실 이 개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실제로 변호사 계급이 생겼는데 이때 변호사 계급이 생겼구나.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대중에게 잘 알려지기 시작했다. 두 가지 법적 절차, 즉 일반 절차와 약식 절차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데 사용되던 21가지의 혼란스러운 방법을 대신하게 되었다. 중요한 형사범죄의 경우에는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배심원 재판이 도입되었고 사소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치안 판사 제도가 생겨났다. 법원은 원로원을 정점으로 단일하고 통합된 기구로 조직되었다. 모든 러시아인들은 법 앞에서 평등했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 관습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농민들 대상의 특별법정과 함께 군법회의 및 교회법정은 일반적인 제도의 예외로 남아있었다. 주로 법무부 장관인 자마트닌과 그를 아주 많이 보좌해준 자루드니와 여러 명의 다른 개명된 관리들의 작품이었던 사법개혁은 대개혁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법개혁은 성공했구나. 그 개혁으로 인해서 거의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 사법부는 가장 낙후된 상태에서 문명세계의 최상위 것 중 하나가 되었다. 나중에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때때로 시도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급진주의 및 혁명에 맞서 싸울 때 모든 범주의 법적 사건을 1864년에 정상적인 법 절차에서 배제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군법회의로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군법회의로. 정상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군법회의로 가져갔구나. 급진주의와 싸울 때. 그러나 사법개혁은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제약받을 수 있었지만 재정정부는 그것을 완전히 무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개혁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 근대적인 사법질서가 자의성과 혼란을 대체했다. 러시아의 사법개혁은 서구, 특히 프랑스의 모델을 따랐으나 쿠체로프 등이 입증했듯이 다른 나라의 모델도 러시아의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제임스 트보 기구와 마찬가지로 법원도 정치적인 의미를 획득했다. 왜냐하면 법원은 공적인 관심의 중심에 있게 되었으며 러시아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74년에 군복무의 재편과 군대 내 몇몇 변화는 통상적으로 마지막 대개혁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 개혁은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았고 기술적으로 복잡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회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러시아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기여했다. 이 개혁은 전쟁부 장관인 니콜라이 밀류틴의 형인 드미트리 밀류틴에 의해서 시행되었는데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프로이센 군대의 사례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의 의미심장한 혁신적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복무의 변화였다. 하층 계급만 지고 있던 군 복무의 의무는 모든 러시아인들에게 확대되었다. 동시에 현역 복무 기간은 알렉산드르 집권 초기의 25년에서 1874년의 개혁 이후에는 6년으로 크게 감축되었으며 예비 병력이 조직되었다. 징병 대상자는 추첨에 의해서 소집되었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면제받았다.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복무기간이 단축되었는데 이것은 러시아 형편상 부당한 조치는 아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밀류테는 군법과 법 절차를 개혁했고 군대 내 체벌을 금지했으며 장교직분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군사전문학교를 설립했으며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모든 징집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초등교육을 실시했다. 밀류틴이 취한 것과 비슷한 조치는 해군에서 콘스탄틴 대공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알렉산드르 2세 치하에서의 다른 개혁에는 타타리노프에 의한 단일한 국가 근부의 설치, 연간 예산의 공개, 신용거래와 재물을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1866년에 국립은행이 창립된 일과 같은 재정, 혁신정책, 교육 및 검열과 관련해서 취해진 전반적인 자유주의적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개혁은 러시아를 변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자체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던 정부의 개혁 정책은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도 지속되면서 때때로 극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달, 귀족의 쇠퇴, 중간계급의 성장, 특히 교육받은 전문인들, 농민층의 새로운 유동성, 노동계급의 증가, 공적경영의 발달 등은 전부 개혁의 영향을 받았다. 사실 러시아는 근대 사회로의 길에서 큰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분명히 알렉산드르 2세 치하의 러시아는 전제주의 국가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많은 변화를 추진시켜간 것은 바로 전제주의 체제였다. 그렇지만 변화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정치 질서가 점차로 혼란에 빠져들도록 만들고 있었고 많은 러시아인들은 그것이 연속된 발전의 제동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변화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정치 질서가 점차로 혼란에 빠져들도록 만들고 있었고 많은 러시아인들은 그러한 변화가 연속된 발전의 제동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힘들었던 1860년대. 정부는 과거의 사회적 및 법적 질서를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길로의 진행을 멈추고 변화의 효율성을 제약하고 제한하려는 시도를 할 수는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알렉산드르 2세 통치 후반기, 알렉산드르 3세, 그리고 1905년까지의 니콜라 2세 시대에 정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했던 반면에 반동의 근거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고 아주 복잡했다. 한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부의 관료층과 러시아 귀족들은 개혁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했고 국가정책을 되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농민봉기, 대학생 소요, 1862년에 일어난 원인불명의 화재, 1863년에 폴란드 반란, 1866년에 카라코조프 황제 암살 시도 등 특수한 상황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변화를 어디에서 멈출지에 대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대개혁은 러시아의 전반적인 발전 및 당대의 지적 분위기와 함께 그 이상의 개혁을 위한 압력을 낳았다. 아마도 입헌군주 체제를 용인하고 몇몇 다른 양보를 했더라면 대부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제국의 안정을 가능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렉산드르 2세 그리고 분명히 그의 후계자들은 그렇게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들은 더 이상의 변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투했다. 대개혁은 크림 전쟁으로 구체제가 완전히 파산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이후에야 실시되었듯이 알렉산드르 2세와 그의 측근들은 원대한 자유주의나 통찰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다. 크림 전쟁, 대개혁이 동기가 된 게 크림 전쟁이구나. 구체제가 파산되었다고 입증됐기 때문에. 대개혁 실시 이후의 일을 보면 제국 정부가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다. 니콜라이 1세 통치기의 정치적 침묵과 부동 상태 이후의 대개혁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1860년대 초의 시기는 소란스럽고 변화가 많았다. 농민 폭동은 대규모로 아주 빈번히 발생되었다. 신임 교육부 장관인 푸타틴 백작 제도의 서투른 권위주의 정책에 주로 자극되어 1861년과 62년에는 소요 사태가 러시아의 대학교들을 휩쓸었다.
61년에 러시아 대학기 소요사태에 빠졌구나. 1862년에는 운콥스키의 주도하에 트베리주의 귀족의 특권을 포기하고 러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제연의회에 소집을 요구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862년에 1년에 불가사의한 화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볼가강 유역의 많은 도시에서 발생되었다. 이게 아까 말한 화재구나. 그리고 1861년과 62년에는 혁명을 촉구하는 전단지가 러시아 여러 도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863년에 폴란드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러시아의 정착에 대한 반제국적 민족주의의 도전 그리고 개혁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정부의 개혁주의가 가진 한계는 폴란드 문제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알렉산드르 2세는 1856년에 폴란드를 방문하여 신사들이여 백일봉을 꾸지 마시오 라고 폴란드인들에게 경고하는 유명한 말로서 개혁에 주저하는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폴란드에서 개혁가로서 기대를 받고 있었고 폴란드의 자치권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켜준 그의 초기 정책은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데이비스가 상황을 요약했듯이 알렉산드르 2세는 1인치를 부여해 주었으나 폴란드 시민들은 즉각 1마일을 가질 것을 생각했다. 황제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희망하면서 빌로폴스키 후장에게 폴란드의 행정 책임을 맡겼다. 그의 통치는 폴란드에 대한 문화적인 자율성을 반체제 세력의 사회개혁 및 탄압과 결합한 것이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개혁과 탄압의 혼합 정책이었다. 개혁과 탄압의 혼합 정책. 그러나 이것은 온건한 민족주의 세력인 백파와 사회적으로 급진파인 적파 중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적백내전의 적파와 백파. (1년의) 혼란에 뒤이어 제국정부가 주로 혼란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던 대학생들인 수천 명의 폴란드 청년들을 군대로 징집하려는 조치를 취했을 때 반란이 일어났다. 1831년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폴란드인들은 정규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했고 대체로 게릴라 부대로 싸워야 했다. 그러나 1863년 1월에 시작된 반란의 범위는 빠른 속도로 커져서 리투아니아와 벨라루스 땅까지 확대되었고 1864년 5월이 돼서야 마침내 진압되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외교적으로 개입해서 폴란드의 대의를 도와주려고 했으나 러시아에 의하여 거절당했다. 반란의 결과로 폴란드는 최근에 되찾았던 제한적인 자치권을 상실했다. 농노 해방에 대한 조건과 그에 수반되는 토지의 조정은 폴란드에서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농민들은 제국 내에 어느 곳보다 많은 것을 받았고 지주들은 어느 곳보다 더 적은 것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중앙 집중화, 경찰 통제, 러시아화를 강요했고 폴란드 학교에서 러시아어 사용이 강요되었다. 러시아의 서부 국경 지역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러시아화가 진행되어 폴란드의 영향력을 근절시키려는 온갖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곳에서는 폴란드 토지의 가격이 실제 10%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폴란드어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가톨릭 교회의 제소는 몰수되었다. 1875년에 폴란드 본토의 우니아트 교도들은 강제로 정교회로 개종되었다. 야, 폴란드도 엄청 고생했구만. 대개혁과 알렉산드르 2세의 통치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서 학자들은 우유부단함과 일관성 부족에 대해 언급했다. 러시아 통치자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한 주장에 따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가 변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자유주의적 분위기에서 출발하여 점차로 보수주의자로 변모했다. 우리가 비록 반대 방향에서 그 움직임을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전환점은 1860년대 초반에 겪은 어려움이었다. 예를 들어 당국은 불만을 가진 러시아 대학생들을 처벌하고 혁명적 선동과 관련된 자들을 엄하게 징벌하는 한편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관료인 골로브닌이 1862년에 푸타틴 제독을 대신하여 교육부 장관이 되어 새롭고도 좀 더 자유로운 대학령이 1863년에 입법화되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대학생인 카라코조프가 황제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던 1866년 이후에도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의 반동적인 드미트리 톨스토이 백작이 교육부 장관이 되었으며 정부는 러시아의 학교를 개조하는 작업을 점점 더 진행시켰다. 정부는 좀 더 엄격한 통제와 고전어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학생들을 훈육하고 그들의 관심을 당대의 쟁점으로부터 돌리려고 했다.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반동의 흐름은 언론 규제, 제임스 트보에 의한 세금 징수와 이 세금이 투입될 수 있는 용도에 대한 제한, 정기적인 사법 절차로부터 정치 및 언론 사건을 배제시키는 정책, 지속적인 러시아와 치안 판사들에 대한 행정적 압력 등으로 표현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당대의 반동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1870년대에는 도시개혁이 있었고 군대개혁은 1874년과 같은 뒤늦은 시기에 실시되었다. 또 다른 주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긴 변화보다는 일관성 부족에 좀 더 깊은 근원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 속한 하나의 접근법은 알렉산드르 2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 알렉산드르 2세 개인에게. 그는 개혁가로서든지 반동주의자로서든지 강력한 신념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관점이 서로 완전히 정반대인 인물들을 장관과 보좌관으로 종종 선택했다. 개인과 연결을 좀 더 적게 시키려는 주장은 대개혁 자체의 성격의 모순, 즉 사실상 어떤 구조적인 양면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개혁가들, 짜르든 그의 장관들이든 그 개혁가들이 행동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말했던 것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이중성을 보게 된다. 한편으로 그들의 목표는 국력을 위해서 러시아 사회와 정치를 근대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부는 정상적인 절차와 법의 통치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했고, 특히 국민들은 제약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능동적인 시민이 되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목표에는 근대화가 진행 중인 국가의 특징인 양면적인 정치 논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창조적인 능력, 러시아의 경우에는 전제 정치를 유지하는 것, 변화가 무질서와 혁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 구조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런 논리였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이미 친숙한 러시아의 개혁 전통, 즉 진보와 권력, 진보와 권력, 변화와 질서, 안정성과 근대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고 있는 것이다.